자, 이번 미술 시간은 미술 영역 어디까지일까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감상 기준을 탐색해보는 것이 본 단원의 목표입니다. 현대미술 작품의 표현 재료와 방법은 그 한계가 없는 듯 합니다. 일상용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술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뇌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작가의 몸, 곤충과 동물 등도 미술의 도구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움과 충격을 경험하고 미술 재료와 표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토론해보고 자신의 시각에서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단원 목표로는 미술작품에서 일상용품을 직접 사용한 사례를 찾아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술작품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미술의 영역을 확장한 사례를 찾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상의 물건이 작품으로, 생명체가 작품으로, 그리고 관객이 작품 속으로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는 44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의 물건이 작품으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현대미술은 작품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발상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재료에서부터 첨단 기술까지 넘나들며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술 재료로 창의적이고 기발하게 표현된 작품들을 만나 우리의 경험 세계를 확장해 봅시다. 자, 학습 목표로는 일상의 물건이 예술작품으로 사용된 사례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의 물건으로 작품을 만드는 방법과 제작 과정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1. 생활용품이 예술작품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감상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 중에서 일상의 물건이 활용된 예를 찾아 발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흥미있는 작품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작가의 또 다른 작품들을 찾아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별로 일상용품이 작품으로 제작된 흥미로운 예를 5개를 선정하여 작품 제작 방식과 작가의 의도, 작품의 느낌 등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5. 이 활동을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레디메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디메이드는 뭐냐? 공장에서 생산된 용품을 원래 기능으로부터 떼어 예술작품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때 기성품들은 외관의 변화 없이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데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놓이게 되면서 원래의 의미와 기능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로 창출하게 됩니다. 최초의 레디메이드는 디샹의 셈입니다. 이 작품을 다 봤습니다. 이 소변기를 뒤집어 놓고 여기다가 셈이라고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디샹은 레디메이드를 통해 예술작품에 대한 전통적인 전제 조건인 예술가의 손을 통한 작품의 제작, 작품의 원봉성을, 유일성에 대한 시각을 전복하여 예술가의 손재주가 표현되는 제작 행위보다 아이디어가 우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917년도에 미술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뉴욕에서 첫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중 디샹은 상점에서 파는 남자 소변기를 구매해서 알무트라는 가명의 서명을 남기고 제목을 샘이라고 지어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디샹의 샘을 본 전시 관계자들은 남자 소변기가 예술작품이 아닌 음란한 물건이라고 판정하여 전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디샹과 그의 친구들은 이 판정에 반발하였습니다.
무트의 씀은 음란하지 않으면 상점에서 팔고 있고 당신들이 늘 봐왔던 것입니다. 예술에서 작가가 자기 손으로 직접 작품을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작가가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디샹의 새로운 레디메이드 개념은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이후 미술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셈블리지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인공물, 즉 발견된 오브제의 파편을 모아서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1953년에 디비페가 만든 용어로 나비의 날개를 모아 제작한 작품의 제목을 지문의 어셈블리지라고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어셈블리지는 입체주의의 콜라주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되었는데 디비페는 어셈블리지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 스펀지와 나무 조각 등의 파편으로 구성한 작은 조각품에도 적용시켰습니다. 콜라주와 구분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미술 이론가들은 어셈블리지를 입체 작품에만 적용시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어셈블리지는 정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포르몽타주나 실내 장식 분야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셈블리지의 기원은 1910년대에 피카소가 제작한 입체주의 콜라주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주의 콜라주, 다다, 촌실주의, 슈비터스의 작업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뒤샹, 타틀린, 네벨슨 등이 디비페 이전에 이미 어셈블리지 작업을 했습니다. 어셈블리지라는 용어는 1961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어셈블리지 예술 전시 이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나모핑 아트는 의도에 따라 재료를 배열해 특정 위치에서 작품 속 형상이 보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착시를 이용하는 미술 기법으로 건축물, 실내외 공중의 어떤 공간도 캔버스가 됩니다. 자, 프라 작가는 재활용품, 폐기물 등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물건이나 미술 재료로 예상하기 어려운 생활소품 등을 가지고 역사적이나 유명한 인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을 아나모픽 아트를 이용한 공간 창조 기법으로 재현하여 보는 이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 생명체가 작품으로 다음 장 넘겨보면 됩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실제 상어의 시체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넣은 작품을 제작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려던 의도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특히 동물보호 운동가들의 비난을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작가들은 죽은 동물뿐만 아니라 작가의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학습목표에는 생명체가 신체의 일부가 예술작품으로 사용된 사례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를 예술작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논쟁에 대해 알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단계로는 생명체를 예술작품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감상하며 흥미를 가집니다. 교과서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발표합니다. 네 번째, 교과서에 실린 작품 중에서 생명체가 예술작품으로 제작된 작품을 찾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흥미로운 작품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봅니다. 다섯 번째, 모든 별로 흥미로운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이 제작된 배경과 의도, 제작 과정 등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 작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찾아보고 토론하여 발표합니다. 일곱 번째, 발표한 작품들 중 토론거리가 있거니 논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찾고 이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며 살펴봅니다. 논쟁을 대하여 어느 한 입장이 되어 주장을 해보고 친구들과 토론해봅니다. 토론 결과를 발표하여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작품이 된 배설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된 배설물은 이 깡통 안에 진짜 작가의 배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예술 작품을 해놨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서는 이제 피에로 만조니는 자신의 배설물을 90개의 작은 깡통에 밀봉을 하고 서명과 시리얼 넘버를 적어 출품을 했습니다. 옆면에는 예술가의 똥 정량 30g을 원 상태로 보존돼 1921년 5월 생산되어 깡통에 담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희한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위에 눈앞에 생생한 죽음, 데미안 허스트의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이제 상어를 가지고 이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안에 상어를 집어넣고 이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자, 그 위에 야광토끼의 탄생은 최초의 GFP 초록색 형광 단백질을 가지고 알비노 토끼가 된 알바입니다. 알바는 특정 파장의 빛을 쬐었을 때 밝은 초록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토끼 작품입니다. 자, 그 밑에 요거는 뭘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 것 같아요? 요거는 마크 키니의 작가 작품인데 본인의 피를 뽑아서 본인의 얼굴을 만든 작품입니다. 자, 마크 키는 자신의 DNA를 공유하는 복제된 자신을 표현하고자 5개월을 걸쳐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 항상 냉동 상태를 보존합니다. 자, 선생님이 직접 이거 서울 가서 봤는데 정말 냉동을 보관을 한 상태에서 전시를 했는데 되게 묘하더라고요, 느낌이. 다들 한 번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유리병 속 작은 정원은 테라리럼은 민달팽이의 짝짓기와 수정을 위한 생태 공간을 제공한 작품입니다. 자, 관객의 작품 속으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스모표로는 인터랙티브 아트의 사례를 찾고 작품의 특징과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인터랙티브 아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고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의 실제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감상을 하고 교과서에 실린 인터랙티브 아트 관련 작품과 설명을 읽고 이해합니다. 모든 별로 흥미있는 작품을 찾아 그와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 원리와 작동 방식을 알아봅니다. 탐색한 작품의 제작 의도와 원리 등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인터랙티브 아트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작품 표현이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뒤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별로 계획한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발표된 작품들 중에서 흥미로운 작품을 선정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하였을 때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상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습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현대 예술가들은 작품의 과학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쓰기도 합니다. 컴퓨터 스크린이 도화지가 되고 관객의 움직임과 손이 붓이 되기도 합니다. 작가와 관객의 뇌파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미술에서 관객은 작품의 일부가 되어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더욱 역동적인 미술세계를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자, 리사박의 뇌파 측정 장치를 사용해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는 인간의 다섯 감정인 휘노에오욕을 담았던 유노이아를 이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퍼포머의 뇌파의 활성도 얼굴 표정 변화에 의해 감정 상태를 측정하여 그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뇌 주파수가 음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음량, 음의 높낮이, 속도의 변화에 따라 스피커 위에 알루미늄판에 담긴 물은 진동을 합니다. 동시에 작가는 그물을 자신을 비춰 스스로의
감정 상태에 따른 마음의 울림을 비추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의미의 유노이아는 빠른 속도로 삶을 소비하는 흐름에 자신을 맡긴 채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 마음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명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퍼포머의 상태를 현시하는 작품을 통해 퍼포머 자신의 감정의 주인인 자유롭고 능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감정 상태의 데이터만으로 활용한 유노이아2는 48개의 스피커를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인간의 감정 48가지를 구분한 것으로 상기시키고, 그 구조는 티베트와 동아시아 불교의 상징 무늬 중 하나인 간키를 닮아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관람객이 만드는 생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람객들이 타자기에 키보드를 활자를 입력하면 종이 위에 자연, 생명체 등의 이미지가 생성되어 점차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생물종 2개, 그리고 두 번째는 관람객이 스크린을 다가가면 무성한 풀과 나무가 생겨나 정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플랜트입니다. 자, 에드와르도 카츠와 GFP 버니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미술에서 유전자의식 문제가 처음으로 다룬 카츠는 가축을 길들이고 변형시켜 몸 사육의 오랜 역사를 유전자 변형의 관점에서 보았고, 유전자의식을 통해 자신 역시 그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유전자의식 예술은 단순히 기존에 없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유전자 변형을 거친 생명체와 인간이 맺는 관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사육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축 또는 애완동물과 형성해온 관계를 유전자 변형 생물에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카츠의 GFP 버니는 유전자 변형 토끼입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한 실험에서 해파리 유전자를 이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토끼배아에 주입된 유전자는 GFP라는 불리는 것을 자외선 밑에서 초록색 형광빛을 발현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 강력한 형광색 빛이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유전자와 세포, 체내 단백질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물학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록색 빛을 내는 이 괴기한 생명체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자, 요 최초의 GFP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마크 퀸의 셀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마크 퀸은 자신의 피로 얼려 만든 작품 자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에 흐르는 혈액의 총량은 대략 자신의 두상 크기와 같다고 합니다. 이만큼의 피를 모으기 위하여 작가는 5개월간 걸쳐서 정기적으로 피를 뽑습니다. 약 4,500g에 달하는 피가 모이면 이를 자신의 머리를 떠서 만든 주주에 넣고 냉동시킨 후 특수하게 제작된 냉동고에 넣어 전시합니다. 작가는 1991년 첫 번째 자아가 나온 이후 5년 후에 5년에 한 번씩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렘브란트가 살아생전 100여 점의 자화상을 남긴 것처럼 죽을 때까지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이러한 작품을 통해 기록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떠서 자신의 피로 채운다는 섬뜩한 발상을 한 퀸은 물리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기술적 이론적으로 과학을 예술에 접목시킨 작업을 보여줍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나에 대한 재현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생생한 피로 가득 채워진 DNA를 가진 복제된
자아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자아상은 생존하는 사람의 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작가의 생존, 즉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세심한 온도 조절과 관리 속에서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면 녹아서 형태를 잃어버린 작품은 신체의 본질적인 불완전성을 환기시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며 수업 듣느라 고생들 했습니다.